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로 당연히 시작을 해봐야겠죠.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시간 후죠. 오후 1시까지 의회가 합의에 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쟁점과 함께 셧다운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말 그대로 문을 닫는 거죠. 네네. 폐쇄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지출해야 될 민간 영역의 지원 쪽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활동, 우리도 얼마 전에 화재 이슈 때문에 공공기관이 일시적으로 네. 마비됐지만 이거는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마비 현상인데 가장 먼저 공무원들의 월급이 중지되고 군대라든지 이런데 무급 휴가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미국 경제가 조금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 3분기 말 4분기 초가 미국의 새로운 회기 연도이기 때문에 이때 셧다운 이슈들이 자주 불거지곤 하는데 현실화된 거는 사실 2010년대 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하는 시점과 13년에 이제 QE3 하던 그 시점대 제외하고는 그래도 무난한 타협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복지 쪽에서 특히나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중심으로 의료비 쪽을 좀 확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은 주로 기업이라든지 부자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예산, 푸드 스탬프 이런 것까지도 축소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더 조금 애가 다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산이 삭감된 쪽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셧다운 이슈로 그래서 금융시장 충격이 오래 갈 거냐? 한 주당 성장률의 0.1에서 0.2까지도 날아갈 거다라고 걱정들을 하지만 2주 이상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셧다운 이슈는 당장 미국 정부가 부채라든지 돈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의 중지인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민감도가 높지 않았고요. 달러 정도만 좀 약세를 가고 증시는 많이 신경 쓰진 않았죠. 임시 쪽지 예산안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이슈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투자의 위험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니까 사실상 셧다운 초일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팀장님은 예상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재정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의 현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진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지난 월간으로 나오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한 6% 초반대, 그러니까 한참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앞두고 많이 지출할 때는 2024년 중반까지 GDP 한 8%까지 적자를 썼었는데요. 그게 좀 과도했던 거죠.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두 자릿대까지 쓰기도 했지만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의 평균적인 재정 적자는 GDP의 4% 내외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 최근에 그 속도라든지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좀 빠른 편이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또 가장 문제시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취임하자마자 도지라고 하는 예산 효율부를 두고 방금 얘기했던 복지 예산과 함께 공공일자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뽑혀 있다. 라는 부분에서 그걸 조금 컨트롤해야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 탄력까지 좀 빼가면서 예산을 좀 줄여가는 과정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 규모는 좀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셧다운을 감행하면서까지 민주당 쪽에 지지자들이 주로 있는 그런 쪽의 예산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비나 이런 쪽 많이 좀 축소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또 발표가 되지 않겠죠. 고용 지표, 고용 상황과 함께 고용 지표는 어느 수순으로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전에도 여기 출연할 때마다 얘기 드렸는데 고용은 관성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조를 좀 유지하고 흘러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4월 이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고용 지표가 월 평균 지금 일자리가 겨우 2, 3만 개대.
이번 달 컨센서스는 한 5만 개 정도 내외의 고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무너지는 쪽은 아닙니다. 전일 미국의 이제 구인 구직자 비율을 놓고 봐도 졸트라고 하는 그 수치 자체가 구인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그리고 미국의 계속 실업수당 청구. 제가 올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때 제일 메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확산할 때 계속 실업수당을 잘 봐야 된다. 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미국의 실업률에 가장 큰 압박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근에 계절성 감안하고 정부는 셧다운을 했지만 7월 달에 OBBBA 통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재정 활동이 지금 이제 셧다운 전까지 좀 풀려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지표 자체가 여기서 크러쉬,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충격이 일어날 정도의 환경은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실업률은 파월 의장도 인정했지만 아주 이상한 균형이죠. 수요도 기업들이 이제 바람을 뽑겠다는 수요도 줄었지만 이민자들 중심으로 추방하면서 공급도 주면서 실업률은 컨센서스가 4.3%. 그러니까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 점도표를 3번까지 인하를 한다라는 쪽으로 낮추는 계기가 됐지만 여기서 추가 충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그래서 펀더멘탈 이슈는 이번 고용에서도 조금은 잠재우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을 봤으니 당연히 또 소비단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55.4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금 연결선상으로 네네. 8월 미국 소배 판매라고 하는 그 소비 판매요? 소비 지출이 너무 견고해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 특히나 몇몇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작년까지 오히려 조금 외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로 경기가 둔화됐지만 여기선 큰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신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채권 매크로 전문가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유의미 있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미국의 코스트코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그 유통업체 주가인데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저가 수요, 작년과 재작년 미국의 2% 후반대 성장을 쫓으면서 이 유통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마트 중심으로 저가 소비의 수혜가 컸죠. 근데 최근 2분기 이후로 전체적인 탄력,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높은 금리대의 고물가, 그리고 이제 심리가 위축된 단에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방금 셧다운까지도 민간 가게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단이 조금 축소되는 기업 위주로 정책이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시장이 좋은데 그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이클상에서 좋은 거지 소비는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이제 지난 2년 2% 후반대와 달리 1% 중반대 정도로 다운이 된다. 거기에 제일 주도하는 게 소비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주식들이 요즘 좀 약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자동차 주식도 최근에 트럭 판매량 같은 게 급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큰 틀의 디맨드는 좀 빠진 게 아닌가. 여기서 미국 경제의 탄력, 전체 지수단에서의 상승 강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됐고요. 3분기 GDP 나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세라는 영향,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률 역시 앞으로는 좀 둔화될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또 역시나 연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그렇게 흐름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체에 빠질 정도의 데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전체 탄력은 빠졌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지원해 가면서 방어적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이가 쪼그라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2% 내외 정도 성장을 해야 양호한 성장인데 지난 23년, 24년은 2% 후반대. 근데 올해와 내년은 1% 중반대로 파이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익의 중심에 있고 성장의 중심에 있는 AI나 에너지 관련된 혁신 업체들 그런 쪽의 주가는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수준이 아니라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도 얘네들이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힘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탄력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커님? 롤링 리세션이라고. 롤링 리세션.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이면은 가게와 기업이 동시에 충격을 받아서 폭삭 주저앉는 게 경제 현상 침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롤링 리세션은
지금 지난 2년간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가계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가 주도했던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기업으로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 탄력은 지금까지 버텨줬지만 이제 그 탄력이 빠지는데 기업의 투자 사이클이 지지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경제가 쉽사리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 그 무디스 같은 데서 자기네 뭐 AI나 러닝머신 같은 기술을 가지고 내년도 미국의 침체 확률을 추정해 보니까 뭐 48%가 넘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침체에 대한 전조나 시그널들이 많다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정책이 스마트해지면서 이렇게 민간과 가계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지원했던 힘이 말 그대로 침체가 굴러가면서 스무딩되는 충격이 분산되는 효과로 내년까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파이가 줄고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주도주 외에 나머지 주식들 탄력, 그러니까 전체 지수단에서의 상승 탄력은 올해도 논유에스 대비 유에스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 탄력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또 확연하게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준다고 미국 지수 자체의 상승 추세력은 조금 내년에는 탄력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군데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롤링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정도로 순차 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침체를 순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우려가 큰 상황인데 바로 주택 시장이죠. 주택 시장은 침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살아있는 게 주택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한 9월 FOMC 직전에 9월 둘째 주에 자료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세컨 임팩트 미국 주택 시장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함의는 뭐냐면 퍼스트 임팩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충격이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에서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택 경기 여건들을 감안해서 국가 비상 사태까지 검토 중이다. 사실 미국 집값은 팬데믹 이후 매우 천정부지로 올라서 팬데믹 이후에만 거의 더블까지는 안 돼도 한 80% 이상 급증을 할 정도로 매우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끌고 왔던 비싸진 집값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모기지 금리조차도 지금 최근에 많이 안정돼서 6.5%거든요. 팬데믹 전후로 평균 미국 모기지 금리가 3에서 4%를 넘지 않는 수준 대비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으로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까지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가장 나쁜 상황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은 지금 여러모로 가격만 비싼 빚 좋은 개발구로 지금 약간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지금 3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시장의 탄력은 미국의 전체 자산시장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주식이 훨씬 부동산보다 주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산시장의 몸통인 주택시장이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 쪽 탄력이 빠진다고 하면 저는 올해 말에서 내년도쯤 가면 고용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주택시장 쪽에서 뭔가 이제 주택 가격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종용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시장의 가격이 빠지면 미국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 CPI에서는 40%, PC에서는 20%가 주거비거든요. 이 주택시장 하향 조정이 주거비 단의 물가 부담도 덜어내기 때문에 관세 충격을 상당 부분 이 주택시장의 둔화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내년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갈 때 이게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그 부분에서 미국 주택 경기의 어려움 등도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고용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주택 시장의 불안감도 한몫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파월 의장이 항상 걱정했던 여름 물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관세의 영향, 물가 내년에는 좀 관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관세의 영향이 없다 아니면 크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딱 중간쯤인데 중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쪽이 조금은 가까운데 그래요? 이유는 기업들이 네. 상당 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든 뭐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희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버틸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한 번에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도 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 관세를 맞는다고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7,500만 원으로 인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 부담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미국의 물가가 지금 수입 물가 쪽에 충격은 계속 유입됐지만 최근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스프레드 되기 이제 평평해지기 시작하고 대려 내수 물가 쪽에서 이제 흡수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재밌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운송업체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근원 물가의 한 분기 정도 선행하는데 그것이 최근 2달 동안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꺾여서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부담이 재화 가격에도 녹았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빠지는 것 때문에 그 운송업체들의 비용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관세 쪽에서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자동차 쪽 얘기도 드렸죠. 관세 부담 외에 절대적인 판매량이 줄면서 들어오는 물가 그 자동차 가격의 하락 요인도 이제 앞으로 중첩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수요 물가들의 안정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주택 가격까지 포함해서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올해 지금 8월 달까지도 사실 저희 예상보다 뛰어넘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은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쪽의 물가 흐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유효할 것이다. 물가는 아주 크리티컬한 위험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큰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리고 주택 시장까지 분석해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차례 정도 단행할지 궁금해지고요. 시장의 기대는 한 6차례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 연간 전망 때부터 여기 출연해서 미국의 좀 공격적인 저희가 의견이었어요. 올해 뭐 7월 FOMC까지도 연내 한 번밖에 인하를 못할 것이다 그런 스탠스였는데 저희가 하반기 전망 때 3번이나 고를 계속 유지했고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3.25 정도까지는 갈 거다. 특히나 내년 3.25는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3번은 7월 FOMC 때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물가 관세 우려 때문에 조금 논의 과정이 있어서 2번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3번으로 되돌려 놓긴 했지만 내년까지 저희는 3.25. 미국의 중립금리라고 보는 3% 내외 정도 수준까지는 미국의 금리를 안정시켜야 아까 얘기 드렸던 셧다운까지 일어나면서 미국의 재정 탄력이 지금 줄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절대 양은 많다고 하지만 그 모멘텀 자체는 빠지는 쪽에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힘으로도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희는 내년도까지 3.25, 올해 3차례, 내년 2차례 정도. 시장은 내년에 좀 추가적인 기대까지 3%까지도 기대하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확인하면서 한 그 정도를 합리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은 지금 확대 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이 결국에 미국 기업을 견인할 것이다. 미국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올해 미국보다 논리수 쪽에서도 힘이 좋았던 게 미국은 사실은 상반기에 금리 작년에 100bp나 내려주긴 했지만 금리 인하가 멈춰 있었고 재정에 대한 탄력도 증가세는 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돈을 쓰는 지역 제가 지난 한 몇 번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제일 심플하게 선진국 중에는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거냐? 정부가 돈을 쓰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올해 3월 달에 독일이었고 최근에 2분기 이후에는 중국이었고 거기에 또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죠? 우리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런 탄력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주도하는 유동성 공급보다는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 끝나고 재정이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통화 완화와 재정.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정책 주도하에 한국은행이 아직 뭐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남았을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동성의 합산이 아까 얘기 드렸던 롤링 리세션의 가장 근본. 미국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끌고 올라가는 가장 큰 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까지 풀려나오는 유동성의 힘이 큰 것이다. 22년 이후 물가 때문에 고도 긴축이 있긴 했지만 이번 24년 이후 지금 1년 반 동안, 1년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나 회수가 하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60회가 넘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금융위기 때 200회, 팬데믹 때 190회에 준할 정도로
가도했던 긴축 과정을 되돌리는 과정을 지금 풀리는 돈의 힘이 내년도까지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커버해주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위험 선호가 가는 장세는 경기 펀더멘탈이 아닌 유동성 장세다. 그래서 그걸 주도하는 정부가 돈을 쓰는 지역의 투자의 메리트가 높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아직까지 그 대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미국 외의 지역, 독일이라든지 중국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돈을 쓰는 유동성을 푸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채 인기는 좀 시들시들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몇 차례나 경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값 상승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팀장님? 그러니까요. 금이 온수당 제가 3,000달러 돌파할 때도 한 3,000달러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했는데 안전자산의 역할을 채권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영국, 프랑스 재정 문제도 있고요. 미국도 이런 셧다운 하면서도 노이즈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금리 노이즈도 있고, 금은 사실 이자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를 주는 채권들이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금으로 몰리고 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 40%가 넘는 금 가격, 역사적인 수준에서의 강세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최근에 코인보다도 더 선호가 네.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금 가격의 안정세는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 환경이 좀 멈추기 전까지는 금으로 해지를 하는, 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에 따르는 전반적인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호황기가 아님에도 22년, 23년에 인플레이션 호황기 때 금 가격이 오히려 안 올랐거든요. 그때는 위험 선호 쪽으로 더 갔지. 근데 지금은 약간의 불안한 경기 여건까지 더해져서 금의 선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 선호도가 조금 더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채 지금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3.25를 간다고 하니까 이번 9월 FOMC 때 4%를 깨려고 했지만 잠시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미국채보다는 현재는 유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인기를 가져가는 분위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채보다는 아무래도 금의 선호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연준의 통화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금통위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금통위 여전히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짝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동결 시나리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은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여건 올해 1% 성장을 하느냐, 내년도에도 하는 추정으로는 1.6%밖에 성장을 못한다. 그 조건이었으면 8월에도 인하했어야 됩니다. 저는 경기가 문제였다면 통화정책은 낮추고 그 다음 시그널을 안 주는 게 중요했다라고 봐야 됐을 것 같은데 한은이 지금 부동산 쪽에 대한 부담 이런 데에 좀 엮이다 보니까 10월에도 사실 조금 난망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남은 4분기 동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미국하고 관세 협상 때문에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 타협까지 좀 도출이 돼야 하느니 좀 안심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번 10월은 인하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11월로 좀 이연되지만 연내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는 내년도까지 토탈 지금 한 차례 정도 인하해서 2.25에 멈출 수 있겠다. 그런 시각은 저희도 이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한은이 아닌 정부로 바뀐 지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 연내 인하 가능성도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